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애초에 개전 당시의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수세에 몰려 있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뺏겼던 땅들을 계속 또 탈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크림반도하고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요 크림대교도 폭발이 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일리아 벨라코프 수원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국적은 한국인이신데 그럼요. 출생지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다 러시아 분이신 거잖아요. 네. 러시아가 조국이신 거잖아요. 모국이고. 그럼요. 네. 부모님도 지금 러시아에 살고 계시고. 블라디보스톡에 계세요. 네. 어떻습니까?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모국이니까 그래도 전쟁은 이겨야지 뭐 이런. 아니요. 저는 되게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전쟁을 잘못한 거니까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는 시도 자체,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는 시도 자체도 잘못된 거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방법과 수단도 틀린 거고, 또 목적 자체도 틀린 거고, 여러 가지가 잘못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사실 민족도 좀 다르고 역사적 배경도 좀 다른 나라잖아요. 네. 근데 푸틴은 왜 저렇게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건 한국 사람을 봤을 때는 그렇고요. 네.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민족을 다른 민족이라고 보진 않아요. 원래 우리 땅이었다? 네. 그러니까 소련 때까지 우리 땅이었는데 저게 나중에 독립해서 나간 거니까. 그 이전에도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기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의 형성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민족은 항상 있었는데 국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러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면은 러시아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시도라고 생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탈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탈환. 합병이 아니라 탈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나의 거를 내가 다시 돌려받는다. 라는 그런 말을 엄청 많이 쓰고 있죠. 알겠습니다. 요 크림대교 폭발 얘기를 조금만 해볼 건데, 네. 이 크림대교 현지 발음으로 크림대교가 푸틴의 자존심이다 뭐 이런 외신 표현이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죠?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이제 크림반도가 또 지리적으로 지도를 보시면 우크라이나에 더 가까워요. 네, 러시아 봉토랑 이제 그 해가 바다가 있어서 연결이 안 되었던 건데, 그래서 푸틴이 직접 거기서 이제 다리를 지으라고 하고 또 짓고 난 다음에 그 개방식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모든 사람들이 그 푸틴의 프로젝트, 푸틴의 다리, 그러니까 푸틴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푸틴 70세 생일 바로 다음 날 폭발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푸틴한테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타격이라기보다는 의미가 있는 타격이죠. 이건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범죄자가 누구인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건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테러가 8일에 생겼지만 사실상은 7일에 생겼어야 하는 그런 평가도 있고, 딱 그 생일날에. 그래서 의미 있는 공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죠. 이거는 첫 번째 의미고요.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 두 번째 의미는 크림대교에서 철도가 있어요. 근데 크림반도에서 그 우크라이나의 땅을 공격할 수 있는 만약에 군대가 배치되고 있다면 그 철도를 이용해서 뭐 물류라든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음식,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라인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군대적인 의미도 없진 않죠. 지금 한국에 보도되는 외신에 따르면 전황이 러시아한테 굉장히 불리하다. 애초에는 러시아가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았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러시아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지금은 뭐
진다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하고 있다는 당연히 그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러시아 내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크라이나의 침략에 대한 모든 게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거짓말을 또 풀려면 또 큰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덮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아요. 그게 지금 러시아 언론이에요. 거짓말에 러시아 언론들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나와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친다고 인정되면 우리가 아예 애초부터 목적도 잘못 썼다고 인정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 그런 건 당연히 못 하고 있죠. 그러면은 러시아 내에서 푸틴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저 징집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시위도 하고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에 격렬히 저항한다. 사실 저는 러시아에서 그렇게 좀 저항하고 시위 일어났다는 기사는 거의 처음 봤거든요. 네. 예전에는 없었던 모습들이 나오는 거 보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전혀 없었던 모습들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시위들이 있긴 했었어요. 물론 지금 진집령이 내렸을 때 조금 더 이제 큰 도시 위주로 모스크바나 산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에서 시위들이 얼마 정도는 생겼지만 그거는 큰 의미를 부여가 어렵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당연히 여성분들이 자기 남편을 보내기 싫어서 아니면 자기 아들을 보내기 싫어서 당연히 나간 건데 그건 딱히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사회의 혼란일 뿐이지 뭔가의 큰 그런 후유증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하기 어려워요. 혹시 그 징집령 관련해서 러시아의 친척이나 친구분들 중에서 그 징집령의 대상이 된 분들하고 통화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러시아 내에서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세요? 예, 안 해봤는데, 근데 언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있는 사람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한 7통인가 8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난민으로 올 수 있냐고. 난민으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징집되긴 싫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폼스의 그 평가에 따르면 거의 70만 명이 지금 러시아 국경을 넘었고 거의 100만 명 넘게 이제 러시아를 떠난 그런 인프라가 어마어마한데 그 전에 그나마 대부분 사람들이 가고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의 여권으로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 터키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인데, 근데 대한민국도 60일 동안 무비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러시아 국적자들도 늘어났대요.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 보시기에 제가 너무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직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이거 지금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화할 거고요. 장기화할 거다? 내년에 내후년으로 넘어갈 거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미국 반응에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미국을 봐야 돼. 미국의 스탠스를 봐야 돼요. 미국이 전쟁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처럼 깊숙이 개입할 거냐 아니면 손을 뗄 거냐 요거군요. 왜냐하면 푸틴도 지금 이 전쟁 자체를, 그러니까 푸틴 외교 자체를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푸틴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넌 어떠냐? 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미국 반응을 보고 그렇게 하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빙봉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핵무기 사용 위협 같은 것도 푸틴이 한번 해보고 확전이 되면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푸틴은 던져보고 바이든의 반응을 보고 다시 역반응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 본인은 게임으로 생각하지 모르겠으나 본인의 그 판단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를 좀 푸틴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를 것 같습니다. 모를 겁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 이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 크림대교 폭발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지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금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서 계속 그 러시아에게 반격을 가하면서 러시아를 이쪽에 발을 묶어두려는 전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두 달, 6월 이후죠. 6월 이후부터 미국의 하이마스 고속 기동 로켓을 제공받아가지고, 효과적인 반격을 통해서, 러시아군을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교착시킨다. 이런 전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배후에는 예. 이렇게 해야 푸틴이 폴란드나 발트해 쪽으로 확전을 못 시킨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 미국의 의도가? 예. 그건 미국에서 5월에 그 국제전략연구센터 CSIS에서 한 60명이 그 워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아, 그래요? 예. 예. 거기서 나온 결론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과감한 반격을 해야, 예. 푸틴이 폴란드나 발트 삼국에서, 다른 어떤 그 공세적 행동을 하지 못할 거다. 사실은 푸틴은 폴란드의 미국 무기 창고를 공격을 해야 이번 수세를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무기가 폴란드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니까. 아, 거기를 때려야 된다? 푸틴 입장에서는요? 예. 그래서 사이버 공격을 한다든가, 예. 정체불명의 어떤 벨라루스 같은 데서 누가 했는지 모르게 순항미사일 공격을 한다든가, 예. 이런 선택 옵션이 가장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예. 이것을 차단하려면은 동부에서 확전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데 지금 전황을 보면은 그때 CSIS의 전략가들 예측대로 가고 있어요. 거의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푸틴은 미국의 의도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핵전쟁 위협으로 유럽 전체를 일단 공포에 몰아넣으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동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판을 벌려야 되는데 예. 과연 현재 러시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지략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거는 어떤 의미세요? 예, 일단은 군대가 많이 필요해 있고요. 예. 다른 지역에서 확전을 하면은 추가적인 동원령을 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예. 또 동맹국인 벨라루스로 하여금 군사 행동을 취하게 하려고 그래도 동맹국이 말을 듣겠냐, 협력을 하겠냐, 이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런 새로운 전략 카드를 일단 고려하기 위해서는 예. 핵전쟁의 공포를 한껏 끌어올려서 러시아가 행동의 자유를 확립하고 네. 그 바탕 위에서 교착된 전선 위에 다른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성동격서 전략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 요게 최근에 네. 뭐 핵열차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네.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는 포세이돈이라는 불리는 미사일 있잖아요. 핵미사일. 네. 그게 이제 그걸 실은 핵잠수함이 뭐 북극객 쪽으로 갔다. 뭐 요것 때문에 러시아의 핵 위협 얘기가 좀 많이 좀 퍼지는 것 같은데 실제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러니까 러시아 서부에서는 전술 핵 위협, 그다음에 북극해에서는 전략 핵 위협, 이렇게 서방에 갈 수 있는 핵 위협을 전부 구사함으로써 굉장히 공포 수준을 끌어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로 핵전쟁의 위협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 자체는? 이렇게 함으로써 무언가 다른 군사적 행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만 전술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 이 이야기는 핵전쟁을 바로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군사적 행동. 아까 제가 폴란드를 순항미사일로 공격하는 시나리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발트해에서 가스관을 공격한다든지. 최근에 또 폭발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호탄이죠. 아니면은 누가 했는지 모르게 사이버 공격을 나토 국가에 감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언가 준비된 다른 전략이 있을 거다. 그러지 핵전쟁으로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러시아의 핵 위협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쿠바 미사일 위기로 최고의 위기다. 아마게돈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했다가
네. 미국 저 백악관에서 그거 아닌데 이렇게 주워 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 그 얘기는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말실수인가요? 아니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처음도 아니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면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수습하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그 이번 전쟁의 목표가 러시아를 실패 국가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랬다가 또 요즘은 그냥 우크라이나의 실질 회복이다 이렇게도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치의 판에서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더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대만 문제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보 심리전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 조금 해볼 건데 네. 북한이 오늘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요. 새벽에 미국이 네. 김정은과 조건 없는 대화에 전념하겠다. 네. 뭐 이랬는데 김정은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 없어. 최강 핵 대응 태세 유지. 뭐 요런 김정은의 얘기가 속보로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미국의 대화 전념하겠다는 제안에 대한 김정은의 이 반응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예, 뭐 대화라는 건 물 건너간 지 오래됐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지금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박힌 어떤 외교적 레토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그 여러 가지 전술 전략 무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 공격 준비 태세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공격 준비 태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이제 그 전술 핵타격 부대, 또 포병 부대, 비행 부대 이런 데를 전투 준비 태세를 검열했고 그 결과 북한의 여러 미사일 발사와 비행 훈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보면은 외교적으로 나오는 말은 있지만은 당분간은 뭐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의원님 보시기에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안 할 수도 있다는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목적이 전술 핵탄두의 적출, 운반, 발사, 그다음에 효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북한이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전술 핵무기 시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술 핵탄두가 있긴 있는데 예. 아직까지 시험을 충분히 못 해봤으니까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소형 전술 핵무기 시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논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적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어떤 전술 핵무기 실험을 해서 이런 어떤 지금까지 보여준 미사일 능력의 신뢰성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이셨고요. 의원님, 다음에 저희가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한번 가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이셨고요. 일리아 교수님,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 말씀 좀 들어보셨을 건데 그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러시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러시아 내부에서? 일단 러시아 언론 미디어 시장은 크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이제 정부 입장을 내주는 프로파간다 중앙 채널과 프로파간다. 야권 세력이 나오는 이제 독립 미디어가 있는데 핵에 대한 얘기가 둘 다 오가고 있어요, 당연히.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정식적인 채널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채널에서는 되게 위험한 얘기 많이 오가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 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쓸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무서워 들릴 수 있는 얘기는 사실상은 핵무기는 그렇게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 써도 그게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 물론 그 톤이 얼마나 된지 이런 기술적인 면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게 맞아요.
독립 언론 쪽에서는 독립 언론에서는 당연히 지금 뭐 한국 언론이라든가 미국 언론이랑 똑같은 스탠스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만약에 되면 뭐 어떻게 될 거고 여러 시나리오를 제기하면서 논의하는 것도 있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푸틴이 진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높지 않다. 네, 그러니까 뭐 제로가 아니지만, 제로는 아니지만 완전 제로가 아니지만 그런 네.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봐요. 이거는 정말 미국과 나토의 입장에 너무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하시기에는 러시아가 폴란드에 있는 미국 군수기지 같은 거 순항 미사일을 공격할 가능성도 카드로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미국이랑은 전면전 확전 아닌가요? 그렇죠. 그 푸틴도 그거는 여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나토 국가를 푸틴이 공격할 확률은 현저히 적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예. 나토에 가입된 국가를 푸틴이 정말 수세에 몰리지 않은 이상 예.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4763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세계인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하셨고요. 권예은님, 러시아도 북한도 제발 여기서 그만두게. 전 세계 모든 분들의 소망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일리아 교수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스튜디오까지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